왜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꼭 상처를 줄까요? 그 상처가 더 아픈 이유는 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웃다가 돌아서면 차갑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로 포장하면서도 그 안에 가시를 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직접적인 욕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내가 오해한 건지, 내가 너무 민감한 건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 구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과 뒤에서 나오는 공격 사이의 간극, 그 틈새에는 그 사람만의 심리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솔직한 공격보다 가면을 쓴 친절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정면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감정에 솔직합니다. 하지만 친절한 얼굴 뒤에 적대감을 숨기는 사람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건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오래 남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오늘은 그 행동의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지, 그 심리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패턴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나쁘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방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상처의 시작. 그 웃음 뒤에 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63세 은주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웃은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요즘도 운동 열심히 다니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엄두도 안 나는데. 은주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강 챙겨야죠. 나이 들수록요. 그렇게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이웃이 은주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혹시 요즘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은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괜찮은데요. 그러자 그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 그게 누가 그러던데요. 은주 씨가 요즘 집에도 안 계시고 운동만 다니신다고. 남편분 혼자 두고 너무 밖에만 계신다고. 은주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웃으며 칭찬하던 바로 그 이웃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운동 다니는 게 잘못인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간접 공격 패시브 어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심리학자 스콧 배틀리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직접적인 갈등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대감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대신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이것은 안전한 방식입니다. 자신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불만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의 핵심 원인은
감정 표현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 욕구입니다. 그들은 직접 불만을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식을 택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굳어진 심리 패턴입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대처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꿀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칼을 품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이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말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바른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늘 경계하고, 늘 숨기고, 늘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은주 씨가 상처받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은주 씨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신뢰를 배신당했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은주 씨는 이제 그 이웃의 친절이 어떤 종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친절한 가면의 진짜 목적.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말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은주 씨의 그 이웃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네에서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로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배가 올 예정이라 대신 받아달라는 간단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이웃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받아둘게요. 병원 다녀오시고 편하실 때 가져가세요. 은주 씨는 고마워하며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택배를 찾으러 갔을 때도 그 이웃은 웃으며 건네주었습니다. 다 나으셨어요? 몸 조심하세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는 참 편하게 사시네. 이웃한테 부탁도 잘하시고 요즘 사람들은 서로 폐 안 끼치려고 조심하는데 은주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것을 부담스러운 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바론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 임프레션 매너지먼트에 몰두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로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은 쉽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와줄 때는 속으로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폐를 끼쳤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행동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관계보다 표면적인 평판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절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관리형 친절은 다릅니다. 그들은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실제로 부탁을 받으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좋은 사람, 이미지가 깨질까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뒤에서 불평의 소재로 삼습니다.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공덕이 되고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짐이 된다. 진정한 친절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도와주고 나서 내가 좋은 일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조용히 돕고 조용히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친절은 결국 자신을 무겁게 만듭니다. 도와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또 다른 불만으로 쌓아둡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조건이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은주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이웃의 친절은 은주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웃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더 이상 그 친절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은주 씨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분노. 괜찮다면서 왜 뒤에서는 화를 낼까요? 은주 씨는 어느 날 이웃 모임에서 실수로 그 이웃의 발을 밟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자리를 옮기다가 그만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 이웃은 손을 저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이런 거 가지고 뭘. 목소리도 밝았고 표정에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은주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이웃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 씨, 모임에서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엔 누구 발 밟고도 제대로 사과 안 하셨다고. 그분이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요. 은주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뒤에서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걸까요? 은주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건가? 내가 진심이 부족했나?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괜찮다고 해놓고 왜 뒤에서는 화가 났다고 하는 거야? 남편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믿지 마.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영국 심리학자 에런 티. 백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감정 표현을 억압당한 경험이 있거나 갈등 상황에서 심하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화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못합니다. 화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뒤에서 불평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들이 진짜 감정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직시해야 하고 상대방의 반응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과정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괜찮다고 말하고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쌓아두면 그것은 독이 되어 스스로를 해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화를 들여다보고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부정하고 억누르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흘러나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결국 뒤에서 터져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해로운 일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르게 대하는 것에서 옵니다. 은주 씨는 이제 그 이웃의 괜찮다는 말을 더 이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직접 말하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아무거나 괜찮다는 거짓말.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이웃 모임에서 다음 모임 날짜를 정할 때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가능한 날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다른 분들 편한 시간에 맞출게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편하신 대로 정하세요.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역시 좋은 분이시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다른 이웃들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왜 하필 그날로 정했대요? 저는 그날 좀 불편한데. 근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어떤 이웃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하시지 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이웃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다들 바쁘신데 제 사정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요. 저는 맞추면 되죠. 은주 씨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을 회피형 의사소통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필요를 분명히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요구가 거절당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유연하고 협조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것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느낍니다. 단지 그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진짜 이유는 책임 회피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이날이 좋아요라고 말했는데 그날 문제가 생기면 자신도 그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면 다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는 다들 편한 대로 하라고 했죠.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자신은 항상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이들은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침묵은 거짓말과 같다. 불교에서는 정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숨기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불성실입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불만을 품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정말 괜찮은 줄 알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에서 불평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진정한 소통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필요를 솔직히 말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용기 말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직한 관계입니다. 은주 씨는 이제 그 이웃의 아무거나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다른 말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주 씨는 모임에서 날짜를 정할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날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은주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5번째, 오늘은 당신 잘못, 내일은 내가 오해? 이게 정상인가요? 바로 그때 은주 씨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로비에서 은주 씨는 우연히 그 이웃과 다른 이웃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지환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주 씨가 그 대화를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웃은 활짝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구나. 실제로 있었던 일도 나중에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 그 이웃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운동 많이 다닌다고 다른 분들께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러자 그 이웃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은주 씨가 건강관리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한 거였는데 누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은주 씨는 또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오해였을까?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전했는데 은주 씨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면했을 때는 항상 부인합니다. 그런 적 없다, 오해다, 잘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가스라이팅 GASLIGHTING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주 심리학자 스테파니 사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 상대방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오해한 건가? 이렇게 자기 의심이 시작됩니다. 이런 패턴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명확했던 기억도 내가 오해했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이렇게 자기 의심이 쌓이면 결국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은주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 몇 번은 내가 오해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다른 이웃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65세 김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제 험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따지면 또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상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자는 진실을 잃은 자다. 우리가 한 말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실수했다면 인정하고 잘못했다면 사과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자꾸 부인하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 진실은 점점 멀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말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진실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주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전했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은주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20년을 봐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 말로 끝낼 수 있을까요? 다른 이웃들도 이제 그 사람의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하자. 나이도 있으시고 외로우신 것 같으니 넘어가자. 우리가 좀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은주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15년 전부터 살았던 67세 박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은주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그분이요? 15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처음 이사 오셨을 때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앞에서는 친절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대면하면 그런 적 없다고 하고 똑같아요. 은주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니. 은주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무도 그분한테 말을 안 했나요?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했죠. 몇 번이나. 근데 소용없어요. 그때마다 오해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내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이러면서 끝이에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다들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거리를 두게 돼요. 미국 정신분석학자 낸시 맥윌리엄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 패턴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깊이 형성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거부당하거나 처벌받은 경험, 갈등을 직접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환경,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먼저 자신의 패턴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인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갈등을 다루지 않아도 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유지할 수 있고 불만은 뒤에서 안전하게 풀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는 이렇게 친절한데 사람들이 왜 나를 피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패턴의 문제를 보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100번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 이것이 진짜 장애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어도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계속 회피하면 같은 문제가 평생 반복됩니다.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요. 변화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은주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은주 씨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7번째, 관계를 끊어야 하는 신호. 그래도 이웃인데 계속 지내야 하지 않나요? 은주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이인데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참고 지내야 할까?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까? 어느 날 은주 씨는 65세 선배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은주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밤에 잠 못 자고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집에 와서도 그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잖아. 그게 관계니?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고통이야. 그 말이 은주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저서에서 경계 바운더리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보다 긴장감이 더 크다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불편하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해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뱀과 함께 살 수는 없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는 거리를 두면서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서법 중 하나인 동사는
함께한다는 뜻이지만 그것은 건강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거리두기가 더 자비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은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아닌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관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은주 씨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8번째, 마음을 지키는 선택. 이제 저는 제 평화를 선택합니다. 은주 씨는 그 이웃을 만나도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웃들을 만나도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배 언니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은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 나쁜 일을 정리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었더니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주 씨의 선택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수용 셀프 마이너스 액셉턴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로운 관계는 정리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처럼 의지하라.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비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채우고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은주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관계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굳어진 패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인 소통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감정과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며 안전한 방식으로만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 뒤에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한 사람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쉽게 바뀌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관성 없는 행동이 혼란을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진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거리를 둘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평화여야 합니다. 당신이 편안하고, 당신이 존중받고,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깨달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